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춘천 한림대학병원 영안실 근처 아파트의 실화괴담. 제가 사는 곳은 춘천 한림대학병원의 영안실 뒤쪽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대학교와 가깝지만 영안실 뒤쪽이라는 이유와 낙후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다른 곳에 비해서 집값이 쌉니다. 1년 전쯤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와 술 한잔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돌아오던 시각은 새벽이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엄청나게 끼어 있었지요. 집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영안실 벽과 상가 건물 사이입니다. 평소엔 영안실 근처로 다니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왠지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영안실 벽 위에서 어떤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서 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키가 184인데 그 담장은 저보다 큽니다. 2m도 훨씬 넘는 벽인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담장은 꼭대기가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서면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뭐였지 생각하는 순간에 1초도 안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술을 마셔서 헛걸 보았나 보다 하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동작 감지 등이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면 알아서 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어두우면 무서운데 잘 됐다 싶어서 계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에 계단 구석에서 아까 그 양복 입은 남자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 정말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을 마구 뛰어 올라갑니다. 저희 집은 4층인데 1층에서 계단 서너 개씩 밟으면 단숨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주머니를 허겁지겁 뒤져서 열쇠를 찾는데 하필이면 매일 열쇠를 넣는 주머니에 열쇠가 없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아래층 계단에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구두 발자국 소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나는 또각또각 소리가 아니라 두두두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소리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서 열쇠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다가 손잡이를 돌렸는데 어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문단속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려 들어가듯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영안실의 길 주변에서 나타났다는 게 왠지 두려워집니다.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지만 그 이후로 밤에는 절대로 영안실 뒤쪽 길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후로 그는 저녁 7시 이후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기, 양복 입은 사람 보면 즉시 다른 길로 도망치기 등 이러한 생존 규칙을 세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동작 감지 등이 켜질 때마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은 아닌가 하며 뒤를 돌아보죠. 이제 영안실 길은 절대 가지 않는 길이 되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영안실 뒤쪽 길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체이탈. 유체이탈 경험담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어난 후에 얘기하는 경험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체이탈을 하면 뇌파의 변화가 오며 몸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에너지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영적 존재,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에게는 유체이탈이라는 것은 호기심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신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토요 미스테리나 다큐에서도 방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남자는 갑자기 자다가 붕 뜨는 느낌을 받았고 자기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자 남자는 신기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부산에 사는 오랜 친구를 마음속으로 보고 싶었고 바로 그 집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도착하니 친구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우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응급처도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걸 본 남자는 유체 이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목격했다. 그대로였습니다. 친구는 주인공의 유체 이탈로 인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또한 미국에서 100명가량의 유체 이탈 경험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했고 그 대부분은 유체 이탈의 시작 형태가 모두 같았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빨아들이는 원인 모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디론가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한 동굴이 보이게 되지만 여기서 임사체험 경험자들의 경험담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동굴에서는 눈부신 빛이 흘러나오고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마다 매우 따뜻하고 평안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세계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를 만났다고 하지요. 결국 마지막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순간 현실로 깨어납니다. 다른 의견은 그 동굴을 보는 순간 엄청난 공포감과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역시 아직이라는 말을 들으며 다시 깨어납니다.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 전후의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했고 천국과 지옥일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후자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공포감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에 반드시 한 가지의 종교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기괴한 우물. 일본에서 많이 다뤄진 미스테리 장소로 유명한 자살 우물의 촬영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퇴마사 한 분을 데리고서 그 우물이 있는 산골 동네로 가고 있을 때였지요. 하지만 갑자기 스텝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퇴마사가 귀신이 붙은 것 같다고 말하자 예상치 못했던 일로 촬영이 이렇게 중단되는가 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촬영은 해야겠다 싶었기에 촬영팀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도착하여 우물을 촬영하려 했지만 현지 주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말렸습니다. 이 우물은 사람이 죽어나가며 저주받은 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촬영팀은 괜찮다며 결국 촬영을 재개했고 우물 안을 보니 매우 깊고 어두컴컴합니다. K씨가 후레쉬를 들고 살짝 안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깊은 위치에 상당히 많은 수의 손톱 자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물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물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K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가 봐야 알 것 같다. K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거절하지만 감독님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전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우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자 언젠까지 하게 되었지요. 결국 K씨는 우물에 들어가지 않았고 촬영진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촬영이 끝난 이후의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K씨는 감독님과 어색해진 관계를 좀 풀기 위해 감독님,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저도 사람이라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거길 어떻게 들어가. 네 번째 이야기, 잠수정의 귀신. 예전에 해군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을 받은 후 조그만 함정이었던 소해정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함정을 미국 해군에서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지요. 동해나 서해에 경계 근무를 나간 함정들 외에는 대부분이 진해 항만에 정박하고 있으나 전기는 함정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밤에도 지하층 엔진룸에서 한 사람씩 경계를 서게 됩니다. 밤중에 엔진이 꺼질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보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음날 발전기를 검사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새벽 교대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깨우러 오지를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교대자가 엔진룸에 내려가 보니
그 수병이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 후 일어난 그는 몽롱한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그 수병의 근무는 밤 12시에서 2시 사이였는데 그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전기가 쿵 하고 전원이 내려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배전판으로 가서 보는데 갑자기 배전판에서 검은 손 하나가 쑥 나와서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져서 기절한 것이었지요. 그전에도 한밤중에 몇 번 발전기가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보니 미군들이 사용했을 때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기록을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일러 근무자들이 인수인계를 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되었고 한 사람이 밀친 것이 그만 전기 배전판에 손을 디디면서 감전사했다는 것입니다. 배전판에 나타난 검은 손의 정체는 혹시 그 사고사의 원혼이 아니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기와집의 귀신 같은 할머니.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방학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친하게 지내는 형들과 누나들이 있었기에 가는 길이 더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가는 길이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윗마을에 사시는 큰아버지 댁을 가려면 큰 산 하나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었기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는 1시간마다 오후 6시까지 윗마을로 가는 버스가 유일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때가 되었고 큰아버지께서는 오늘은 소고기를 먹자고 하십니다. 교통편이나 시설이 산 아랫마을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만에 모이는 만큼 진수성찬으로 먹자고 하셨지요. 하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시려면 좋기 2시간 정도는 걸렸습니다. 밤길이라 위험해서 우리들은 못 가고 부모님과 큰아버지 그리고 큰어머니만 다녀오시기로 합니다.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빨간 망토를 둘러매고 뛰어다니는 슈퍼맨 놀이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나는 슈퍼맨 놀이를 하게 되었고 평범한 슈퍼맨 놀이에 지겨웠던 큰형의 제안으로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서 슈퍼맨 놀이를 하게 됩니다. 옥상이라고 했지만 높이가 3m 정도쯤 하는 낮은 높이였습니다. 우리는 옥상에서 망토 하나를 둘러맨 채로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뛰진 못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기에 웬 비명인가 싶어서 옥상 밑을 내려다 보고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은 형이 뛰어내리다가 발을 삐끗했는지 넘어져 있었고 머리와 다리에는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습니다. 난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고 이미 아랫마을에 내려가신 엄마를 찾았습니다. 형들은 어찌할 줄 모르며 당황했기에 난 아랫마을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큰형이 말렸지만 내리막길이라 금방 갈 테고 예전에 살았었기 때문에 길류는 훤하다고 우그댔지요. 결국 난 혼자 아랫마을로 뛰어갔지만 막상 내려가려니 무섭기도 했고 어둑어둑한 저녁이어서 랜턴 하나에 의지해 내려갔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미묘한 시간 차이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등 뒤가 서늘해졌지만 이미 내려온 길을 올라갈 수도 없었고 형들이 놀릴 것을 생각하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걷지 않아서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졌고 턱 밑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느낌은 돌부리가 아니라 뭔가가 뒤에서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형을 살리기 위해 내려가는지 내가 살려고 내려가는지 그 느낌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걸어 나가다가 한참을 달렸을까 웬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발견합니다.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기에 이제야 살았구나 싶어서 나무로 된 큰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누구 계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기에 살며시 문을 밀어봅니다. 문은 그냥 열렸고 그 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급한 마음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형이 다쳐서 그래요. 붕대하고 약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손으로 한 구석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웬 장롱처럼 생긴 함이 있었고 저것을 열어보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그곳을 열어보니 붕대와 약이 있습니다. 난 할머니께 배꼽 인사를 하며 그 집을 나왔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굳이 부모님을 찾으러 가지 않아도 붕대가 있는데 가서 뭐 하겠냐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지만 랜턴에 의지해 한참을 올라갔고 결국 큰아버지 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풀렸던지 그대로 기절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자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 어제 어딜 다녀온 거니?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턱에 난 상처는 뭐야? 비린내 나는 천조각은 어디서 들고 왔어? 이런 질문들을 받았기에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난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드렸고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시며 어제 그 집에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느낌을 살려 걸었던 길로 부모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기와집이 아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묘지가 파헤쳐진 채로 있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죽은 자에게 죄를 지었다. 제가 아는 형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군복무 중에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은 산골이었기에 시내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합니다. 보통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법한데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심야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에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께선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려 하는데 그 여자는 미동도 않고 여전히 형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긋하게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순간 귀신이다 싶어서 온 몸이 떨리게 됩니다. 형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지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김에 욱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형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워져서 큰 소리를 쳤지만 여자는 형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귀신을 잡고서는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형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결국 겁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시내로 놀러 가려고 언덕을 지나는데 경찰차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듯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연관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님은 뜨끔했지만 그것 참 나쁜 놈일세라고 말하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죠. 7번째 이야기. 꿈에서 나를 죽이려 했던 위험한 여자.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시가 넘었던 시간이었기에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지요. 평소에 집에서 자다가도 가위에 잘 눌리는 체질이었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주의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지하철 안에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이 났습니다.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고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잠시. 그녀의 옷차림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투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이러한 비현실적인 모습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자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눈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얼굴과 따로 노는 듯이 움직이는 썩어 문드러진 입술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지요. 그녀가 한참 희죽희죽 웃더니 내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글자씩 말하는 말투와 목소리에 겁이 났기에 빨리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왼쪽 발의 네 번째 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러대었고 갑자기 정신을 차리니 주변엔 다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비명소리를 질렀던 저를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민망해져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가위에서 깨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집에 돌아와서 발가락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도 발가락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잠에 들었고 아무 일 없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날은 모처럼 쉬는 날이었기에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대강 끝내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다가 거실에 세워놓은 화이트보드에 다리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심하게 치였는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고 발을 쳐다보니 왼쪽 발이 네 번째 발가락의 발톱이 반쯤 들려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어머니가 옆으로 오시더니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급하게 불러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빨리 가려다가 발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상하다. 나는 너 안 불렀는데. 나는 베란다에서 화분 정리하고 있었어. 저는 멍한 기분으로 다친 발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가락에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어젯밤에 지하철 안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싹한 소름이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여자가 짓눌렀던 네 번째 발가락, 그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녀가 밟은 발가락을 다친 건 우연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8번째 이야기, 택시 범죄를 경험했다. 예전 수업 시간에 저희 국어 선생님이 들려주신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남자분이신데 얼굴이 다소곳하게 생기셨고 체구도 남자치고는 왜소하신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선생님이 새벽까지 친구들과 격한 우정을 다지시다 수업 준비 때문에 먼저 빠져나오셨습니다. 택시 구하기가 힘들 시간대였기에 10분 정도 방황하다가 가까스로 한 대가 앞에서 멈췄는데 선생님이 본인의 동네는 괜찮냐고 물어보니 꼭 무언가를 가늠하듯이 잠깐 선생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창 장거리 손님 태울 시간에 자기 목적지는 15분만 달리면 도착하는 거리라 태울까 말까 고민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탄 지 1분도 채 안 돼서 택시 기사분들의 프로필 같은 게 붙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횡하니 비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 공백을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먼저 말하기를 아 그거요.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이 그 위에 커피를 쏟아서요. 너무 보기 흉해서 그냥 치웠어요. 이러더니 대뜸 말하기를 그러고 보니 커피 있는데 드실래요? 하더랍니다. 선생님은 좀 이상한 기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택시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선생님이 선천적으로 커피를 못 드시는 체질이라 감사하지만 커피를 못 마신다고 거절하니 기사분이 아무렇지 않게 녹차나 식혜도 있다면서 운전석 옆에 놓인 무언가를 드시더랍니다. 거기에 마침 신호가 걸려서 차가 멈추게 되자 기사분이 아예 몸을 들어서 뭔가를 뒤적뒤적 하는데 찾는 게 안 나오는지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웃으면서 됐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뒤적거리며 왜 없지? 없을 리가 없는데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 찾는 게 안 나오니까 이분이 점점 말투가 난폭해지고 동작이 커지더니
말의 욕설까지 섞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조수석 옆문에 손을 가져갔고 그 순간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기사 아저씨는 계속 욕설을 내뱉어가며 뭔가를 뒤지고만 있었고 뒤에 서 있는 자들은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던 선생님은 택시비를 뿌리듯이 집어던지고는 그냥 문을 열고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등 뒤에서 택시기사가 소리를 지르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사 아저씨가 들고 있는 것은 녹차나 식혜 같은 게 아닌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 공구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힘이 풀리는 기분에 정신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들어가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고 룸메이트가 올 때까지 편의점에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를 그냥 가로질렀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지만 그래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꼬마.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주 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어머니가 크게 싸우셔서 아버지 몰래 집을 나와 2달 동안 할머니 집에서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어머니가 깨우시길래 저는 짜증을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중1라는 나이였기 때문에 절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가 빨리 나가자 하셔서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머님이 손목을 꽉 잡으셨죠.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7시간을 달려 아주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란 채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땅콩이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제가 땅콩 같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저희가 오자마자 땅콩이었나? 근데 왜 너? 하시면서 어머님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불을 깔고 낮잠이나 실컷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정신만 깨어난 상태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결에 들어선지 그 이야기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어머님이랑 뭐라 하다가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우시면서 있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잠에서 다 깨버렸고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할머니 집이 마을 거의 중앙에 위치해서 주변에 마을 회관과 밭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밭에서 꼬마들이 놀고 있더군요. 저는 심심하기도 하고 다시 집에 가기에는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가보니 한 꼬마가 갑자기 앉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3명의 꼬마 녀석 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저도 놀라서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앉았던 꼬마가 슬그머니 저를 보더니 귀신이 아니네 하면서 일어나더군요. 저가 그래서 황당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 자신이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그 꼬마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보이면 네 뒤에 있는 것도 보여 라고 장난식으로 말하니까 그 꼬마 아이가 내 뒤가 아니라 저기 집에 귀신 있어 라고 하며 집을 가리키는데 우리 집을 가리키더군요. 저는 진짜 그때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2번째는 장난이겠지 하면서 웃으며 애써 괜찮은 척하며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뒤에 꼬마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 조심해 거기 위험해 우리 집 할머니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우리 할머니 집이 그러나 하면서 대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딱 문 열자마자 기억이 끊기고 일어나 보니 어느 병원이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더군요. 제가 왜 병원에 있냐 하니깐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고 할머니가 땅콩아 이제 왔나? 빨리 앉아서 밥 퍼득 먹자. 네 기다리느라 할미 배가 등까지 붙었다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초점 없는 눈으로 부엌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뭔가 이상해서 따라가 보니 제가 식칼을 들고 뒷문으로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땅콩아 뭐하노? 칼 빨리 내려놔라 하니까 갑자기 푹 쓰러져서 병원을 데려왔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우리 집이 예전부터 터가 안 좋다 했는데 너 혹시 귀신의 시인 거 아니냐?
믿져야 본전이니깐 할미랑 마을에 있는 용한 무당집에 가보자 하셔서 갔는데 거기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형, 또 만나네. 근데 이번엔 혼자 안 왔네. 이 말을 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자리에 앉았고 꼬마의 할미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마자 잡기가 사람 몸에 씌인 사람은 오랜만에 보신다고 애를 얼마나 관리 안 했으면 이렇냐고 할머니랑 어머니에게 뭐라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돈은 안 받아줄 테니까 부적 들고 다니고 몇 장 더 줄 테니 집 입구에 한 장, 자는 곳에 한 장을 붙이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뒷주머니에 부적을 넣고 가려고 하니까 꼬마가 벌떡 일어서더니 형, 부적 뒷주머니 말고 오른쪽에 넣어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 하고 넣었습니다. 이 당시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집에 갈 때 꼬마한테 진짜 고마워했습니다. 집 가는 길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군요. 그러더니 반대쪽 길에서 어떤 여자가 오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생겨서 여기 사는 사람인가 하고 쭉 가는데 그 여자가 엄마랑 할머니 정중앙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하고 지나가더니 갑자기 뭐야 부적인네 하고 저의 몸을 여기저기 보다가 뒷주머니에 손을 넣더군요. 저는 이때 엄마와 할머니한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 공포감 때문에 소리를 치고 싶은데 목에서 탁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발은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부적 어딨어? 부적 어딨어? 매일 반복하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정신 차려보니 집 앞이었고 부적을 꺼내보니 부적이 새까맣게 돼 있더군요. 엄마랑 할머니는 그걸 보고 진짜 놀라셔서 부적을 빨리 붙이시고 밥 먹고 씻고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외치고 한참이 지나니 조금씩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저는 너무 피곤했는지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꼬마가 집 앞에 있더군요. 형, 나랑 놀자. 근데 어젯밤은 괜찮았나? 하면서 물어봤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때 밤에 있었던 이야기와 집에 올 때 이야기를 했더니 꼬마가 형은 부적으론 안 되겠다. 이 집의 잡기랑 뭔가 엄청난 게 느껴져. 라고 하더군요. 꼬마가 자기 할머니한테 찾아가자고 해서 저는 귀신이랑 이제 그만 만나고 싶고 할머니 집에 와서 이런 일 겪는 게 너무 힘들어서 꼬마 말에 의존하여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꼬마를 따라갔는데 내가 알던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가길래 꼬맹아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 집에 간다며? 라고 말하니 꼬맹이가 우리 할머니 집 이쪽 맞아. 빨리 와. 라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어느 산 입구까지 왔습니다. 꼬맹이한테 물어보니 할머니 지금 이 산에서 수련 중이야 라고 말을 하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려는 그 순간 뒤에서 형, 도망쳐. 라고 꼬맹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뭐지 하면서 뒤를 봤는데 그 할머니랑 꼬마랑 뛰어오더군요. 제가 다시 앞을 보았을 땐 이미 그 꼬맹이는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손주가 말해줬는데 너가 귀신에 씌인 채로 귀신을 따라간다길래 와봤더니 처녀 귀신이 있었고 만약에 꼬맹이가 안 알려줬으면 처녀 귀신이랑 같이 저승길에 오를 뻔했다라고 말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꼬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하시더군요. 너희 집으로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가서 집에 다다를 침. 할머니가 터가 안 좋네. 너무 안 좋아. 어떻게 무덤을 파서 집을 만드냐. 이러니깐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내가 예전부터 여기에서 무슨 일 생길 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시고 결국 이 집에서 귀신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가 있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할머니에게 감사비를 주려 하니 할머니가 됐다. 돈 받으려고 내가 신내림 받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승에서 덕 쌓고 가서 손해 당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웃집 분들에게 허락을 이미 다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꽤 몰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귀신들에게 원한이 뭐냐 물어보니 무덤 자리를 다시 세워달라고 해서 저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산에다가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귀신에게 씌인 적은 없고 평범하게 살다가 꼬마 관련 사건이 크게 하나 텄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저희 가족이 빚을 갚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저가 꼬마랑 친해진 것 같네요.
아마 아버지가 이제 슬슬 돌아와라 해서 짐 싸고 3일 정도 더 있다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중간에 몰래 도망쳐서 개울가디에 쉬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근데 꿈에서 3인칭 시점으로 막 하늘에서 제가 날아다녔는데 꼬마가 보이길래 꿈이 리얼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개울가로 꼬마랑 같이 순간이동이 됐어요. 저는 뭐야? 하는데 꼬마가 개울가에서 놀다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제일 수심이 깊은 곳에 무슨 그림자가 있는 걸 봤는데 딱 꿈에서 깼어요. 저는 먼 게 꿈이야 하면서 집으로 다시 가는데 똑같은 위치에 꼬마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지? 설마?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꼬마 친구들이랑 꼬맹이 녀석이 개울가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봤는데 꼬마가 갑자기 모두 나가. 빨리. 하니까 애들이 왜 귀신이라도 있어? 라고 말하는데 꼬마가 애들 다 밖으로 밀고 다물에서 결국 나왔죠. 그리고 꼬마가 갑자기 무표정으로 꿈에서처럼 깊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바로 뛰어가서 꼬마를 땡기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였죠. 제가 아무리 해도 점점 깊숙이 가다가 제가 물귀신에 씌었나 하면서 뺨을 후려갈기니까 꼬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물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뒤에 할머니가 저 멀리서 꼬마 이름 부르면서 오시더군요. 저가 나중에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자기 모시는 신이 빨리 가봐라 해서 왔더니 이랬다고 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저희 할머니 집 귀신도 처리하고 그 대가로 꼬마 목숨도 살리게 되었네요. 정말 놀라운 게 이 사건들이 일어난 뒤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싸우지도 않으시고 저희 집 사업도 대박났고 할머니 집에 놀러가면 항상 대문 앞에 꼬마가 활짝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꼬마는 무당안 한다 해서 지금 귀신 보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